요즘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정치인들의 그럴듯한 말과 공약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느끼고 계실 겁니다. 믿었던 정치인의 말이 허망한 바람으로 사라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테니까요. 저는 4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 현장을 분석해온 정치평론가 이민호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에 대한 핵심 통찰을 놓치게 됩니다. 제 나이 75세, 반세기 가까이 정치판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을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서 한 전기요금 차등 인상 발언, 여러분은 그 속에 담긴 위험한 메시지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지방 출신으로서 이런 지역 차별적 발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치 분석을 시작했던 20대 시절, 지역 감정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단순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의 발언과 공약 속에서 실현 가능한 약속과 그저 표를 얻기 위한 허황된 말을 구분하는 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충격적인 역전 현상, 특히 서울에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정치 분석의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종종 우리를 현혹시키는 말들로 포장된 공약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을 뜯어보면 내용물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함께 그 포장을 뜯어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기요금 차등 인상 발언으로 우리 사회에 던진 폭탄의 실체를 아십니까? 전북에서 한 발언이었죠.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방은 소폭 인상하고 수도권은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지방을 배려하는 듯한 이 말이 실제로는 우리 사회를 얼마나 위험하게 분열시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40년간 정치 분석을 하면서 이런 발언이 가져오는 파장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80년대 후반 지역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한 정치인의 비슷한 발언이 어떻게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단지 전기요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민을 지역별로 나누고 차별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이재명 후보는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의 주장을 분석해보면 지방이 발전소 같은 혐오 시설을 안고 있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요금을 적게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방이 치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 필수품인 전기요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기는 우리 모두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밤에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순간까지 전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을 1등과 2등으로 나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부모님께 전화해 보셨나요? 그들은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 나라 안에서 같은 국민인데 단지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 생활비가 차등 적용된다면 이것은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방 균형 발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균형 발전은 지방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요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가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런 식의 갈라치기 정책은 결국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통합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발언은 결코 좋은 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문제적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공약을 잘 살펴보면 그 정치인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해서 한 공약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는 산업은행 대신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공약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정치인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HMM은 현대상선의 새 이름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엄연한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나 정치인이 마음대로 회사 위치를 옮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의 이전 결정은 주주총회, 이사회, 노조와의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HMM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HMM 노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노조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발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는 정치인의 공약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첫째, 그 공약이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약속은 종종 실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계획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겠다는 말만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말뿐인 공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은 이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정치인들의 화려한 공약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공약을 약속처럼 여기지만 또 어떤 정치인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현명한 유권자의 조건입니다. 혹시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지 궁금하신가요? 그것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보다 공약의 내용 자체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말은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공약은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실현할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과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 공약이 실제로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허위 공약의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이재명 후보가 마치 자신의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내세운 전기요금 차등제에 관한 진실 알고 계십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차등 전기요금제는 이미 2023년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그 이름도 생소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2026년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구 박수영 의원입니다. 즉, 이재명 후보는 상대 정당이 이미 만들어 놓은 법안을 마치 자신의 새로운 공약인 양 포장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탕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마치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모든 법안과 정책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손쉽게 창의적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곤 합니다.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제도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즉,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환경 피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전기요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째, 전기요금 차등제는 같은 국가 내에서 국민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전기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의 격차가 커질수록 요금 차이도 커져 결국에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지방은 적게, 수도권은 많이라는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치인의 공약을 판단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정책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결정된 정책을 마치 자신의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말합니다. 정치 공약의 진실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확인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 항상 정말 그런가? 라고 의문을 가져보세요. 기존에 있던 정책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사에 현혹되지 않고 그 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논란이 된 발언, 외교 안보 관련 발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외교 안보 문제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시면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충격적인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중국과 대만 관계는 단순한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와 직결되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외교는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한 정치인의 부주의한 발언이 국가 전체의 외교적 입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정치 분석 경험에서 수많은 외교적 실수가 국가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켜봤습니다. 과거 1980년대 한 정치인의 부주의한 발언으로 우리나라가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역 제재와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외교적 발언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군 최고사령관이 직접 밝혔듯이 주한미군은 북한만 견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국제역학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 문제는 국내 정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 안보 발언은 국제 정세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기요금 차등제, 산업은행 이전 공약,
그리고 외교 안보 발언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고민과 전략적 사고의 부재입니다. 정치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인의 말과 공약은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치인을 원하십니까? 당장의 인기를 위해 현실성 없는 말을 쏟아내는 정치인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한 진실이라도 국민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정치인이 필요하신가요? 외교 안보 문제에서 전문성과 신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의 화려한 수사 너머에 있는 실체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유권자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드러낸 놀라운 반전,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봅시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기관 공정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45.8%, 김문수 후보가 38.8%로 약 7%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우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만 따로 분석했을 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1.1%, 이재명 후보가 36.3%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4.8%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8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그의 발언들을 자세히 들어보니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워 김문수로 마음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서울 지역의 역전 현상은 단순한 지역적 특성이 아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 서울의 민심 변화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서울은 대한민국 정치의 풍향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모든 이념이 뒤섞인 정치적 용광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82세 박순자 할머니는 젊은이들은 SNS로 정보를 접하지만 우리 노인들은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더 신뢰한다며 요즘 이웃들 사이에서는 김문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여론은 다양한 목소리가 섞여 형성되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지지율 변화는 전국적인 여론 변화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5월 16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 의뢰해 실시했습니다. RDD 방식, 즉 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과거 유선전화만 있던 시절과 달리 요즘은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모두 포함한 RDD 방식이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75세 정민수 씨는 처음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봤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니 솔직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것은 민심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가 5월 중순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이재명 후보의 논란이 된 발언들로 인해 지지율 변화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1세 이정웅 할아버지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말을 바꾸는 걸 보면서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번에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찍겠다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서울 시민들의 의견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 정치인의 발언 신뢰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서울 역전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 수사의 실체와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론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숫자에만 속게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사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RDD 방식은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해 여론을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골고루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7세 최영식 할아버지는 요즘 젊은이들은 전화를 잘 안 받아서 노인들 의견만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지만 현대의 여론조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령별 할당량을 미리 정해두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즉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각 연령대별로 적정 비율을 맞추어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오차 범위입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80세 박명진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는 오차 범위라는 말만 하지 그게 뭔지 설명해 주지 않아 항상 궁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오차 범위 3%포인트는 실제 지지율이 발표된 수치보다 3% 높거나 낮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라면 사실상 동률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4.8%포인트 앞선다는 것은 오차 범위를 넘어선 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술에는 새로운 트렌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화조사 외에도 모바일 앱, SNS, 온라인 패널 등을 활용한 조사 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79세 김순희 할머니는 손자가 알려준 스마트폰 앱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해 봤는데 전화보다 더 솔직하게 답할 수 있었다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각 조사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어 하나의 조사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한 결과를 내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83세 이병철 할아버지는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사마다 다른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다며 이제는 여러 조사 결과를 평균 내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표본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한 시점의 민심을 추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임은 분명합니다. 서울에서의 김문수 후보 우세 현상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의 수사법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실체를 직시해 봅시다. 이재명 후보를 두고 아는 척 잘난 척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쇼하는 정치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한 비판적 수사가 과연 타당한지 그 실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6세 강대영 할아버지는 정치인들이 말을 너무 번지르르하게 해서 속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결국 그동안의 행적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수사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감성에 호소하는 수사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종 서민의 아픔을 안다는 식의 표현으로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84세 임순자 할머니는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공감이 가서 지지하게 된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위기감을 조성하는 수사법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위기감을 조성해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81세 조병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전쟁을 겪어서 그런지 위기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다며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적을 만들어 분노를 유발하는 수사법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서민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분노를 유발해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전략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78세 황미영 할머니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정치인의 말에 한때 현혹됐었다며 이제는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수사법들은 모두 정치적 효과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껍질을 벗겨보면 안에 든 건 요란한 빈 수레뿐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후보의 화려한 수사 뒤에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60년 넘게 선거를 지켜봤는데 말만 번지르르한 후보는 항상 실망을 안겨줬다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특히 공약이 허풍이고 선동이고 장난이고 실현 가능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공갈이라는 강한 비판은 앞서 살펴본 HMM 부산 이전 공약이나 전기요금 차등제 공약의 실체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정치인의 화려한 수사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있다면 어떻게 늘릴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79세 김만석 할아버지는 요즘은 TV 토론을 볼 때마다 메모지에 어떻게? 라고 적어두고 후보들의 답변을 체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그 정치인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세요.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는 그 사람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셋째, 여러 정보원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치인을 평가해 보세요.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정치 수사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안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치의 속임수에 평생 속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치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저는 40년간 한국 정치를 분석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부상과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정치인의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85세 이강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말 잘하는 정치인을 좋아했는데 나이 들수록 말은 적어도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다고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의 발언과 공약을 분석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화려한 수사와 자극적인 공약으로 관심을 끌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80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요즘은 유튜브로 두 후보의 연설을 모두 찾아봤는데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실현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이 아니라 김문수의 시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의 여론 역전 현상을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 과연 이 분석이 맞을까요? 서울 서대문구의 77세 장미숙 할머니는 우리 동네만 해도 처음엔 이재명 지지자가 많았는데 최근엔 김문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아무래도 실현 불가능한 공약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선호하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역전극은 이제 막 시작됐고 서울에서 울려 퍼졌다는 표현은 서울에서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 상승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79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우리 세대는 화려한 말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며 요즘 노인회관에서 대화하다 보면 김문수 지지자가 확실히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민심의 변화는 서울 시민들이 먼저 외쳤다는 표현처럼 서울이라는 정치의 중심지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일 수 있습니다. 40년 정치 분석가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정치인의 말과 공약을 평가할 때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수사와 자극적인 표현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이면에 있는 실체를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현명한 유권자의 길입니다. 서울 중구의 83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정치인들의 공약집을 모아두었다가 임기 끝나고 다시 꺼내보면 지켜진 것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며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결국 정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한 표를 행사할 때 화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실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